2003년 2월 15일 중국 영풍촌 주민 리팅주의 아내는 아침 식사 후 돼지들에게 먹이를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돼지 밥 주려고 돼지 우리 문을 딱 여는데 돼지 우리 문이 살짝 열려있네. 그리고 암돼지 한 마리가 없어. 돼지 한 마리가 도망갔네. 젠장. 놀란 아내는 돼지를 찾기 위해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에 큰 길을 따라 마을 바깥쪽으로까지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가 마을 바깥 옥수수 밭 쪽으로 갔을 때 그녀는 저 멀리 있는 검은 물체 더미를 보게 됩니다. 저기 있네. 내 돼지 새끼. 저기 누워있어. 드디어 찾았다는 기쁜 마음에 아내는요, 진짜 돼지가 있는 곳만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쪽으로 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 돼지가 아닌가? 뭐지? 그녀는 검은 무언가를 가까이서 보자마자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녀 눈에 보였던 검은 물체 더미는 다름 아닌 사람 시신이었어요. 바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 시신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확인 결과 시신은 남성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과 모든 곳이 심하게 태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바로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 피해자 남성 불에 타기 전 이미 머리를 강한 둔기에 맞아 두개골 함몰로 사망한 상태였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사망 후에 불태워졌다. 당시 시신의 탄 오른쪽 팔에서 문신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태워진 그의 하의 바지 쪽에서 타담한 허리띠 일부가 발견됐는데 그 허리띠에 달린 쇠 클립이 또 발견됐어요. 화재로 인해 시신 주변의 얼음과 눈은 녹아 있었고 그 주위 뚜렷한 발자국이나 증거 단서가 될 만한 건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신을 길가에서 태운 현장까지, 시신 발견 현장까지 쭉 끌고 간 흔적, 소량의 핏자국만이 뚜렷이 남아있었어요. 아무래도 시신이 발견된 이 현장, 첫 살인 현장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다른 어딘가에서 이 피해자 남성을 죽였고 그 후 이곳으로 시신이 옮겨졌구나. 당시 시신이 발견된 이 시신 태운 곳은 옥수수 밭 쪽이었어요. 그 주변 질이나 마을 주변의 도로도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2월달로 눈이 온 완전 한겨울이었어요. 범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운 날 시신을 이동시킨다는 건 그닥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도 춥고 매우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경찰은 이 범인, 시신이 유기된 이 근처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이 피해자는 누구인 걸까?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 경찰은 바로 인근 마을 실종자들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밭 근처에서 발견된 불탄 남자의 시신. 이 소식은요, 근처 마을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한 남자, 루칭샤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왜냐? 우리 큰아들이 이틀 전부터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마 우리 아들은 아니겠지. 이 아버지는 조사하러 온 형사에게 우리 아들이 실종 상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경찰은 바로 시신 확인을 위해 그를 영안실로 데려갔죠. 시체의 팔에 남아있는 문신과 벨트에 달린 쇠 클립을 확인한 이 아버지 루칭샤는 곧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밭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남성은 당시 23살이었던 루칭산의 큰 아들 류홍보였습니다. 류홍보. 그는 1998년 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남자였어요.
사건 당시 류홍보는 자신의 유일한 남동생과 아버지의 집 근처 낡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류홍보는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년 4월 석방된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별로 좀 질 안 좋은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마음을 못 잡고 있었어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사건 당시 유일한 남동생과 류홍보 같이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사실 둘만 살았던 건 아니었고요. 가운데 여자, 류홍보의 여자친구가 껴서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류홍보,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당시 20살이었던 왕리, 그리고 류홍보의 남동생 류홍재까지. 여기서 뭔가 싸한 느낌이 오죠. 셋이 같이 살다 한 남자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경찰은 그의 여자친구 왕리와 그의 남동생 류홍재를 제일 처음 불러 조사를 시작했어요. 두 사람 언제 마지막으로 류홍보를 보셨나요? 이 질문에 둘은 2월 11일? 그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자고 다음날 2월 12일 한 오전 7시쯤 같이 아침 식사 후 류홍보가 먼저 일을 하러 떠났어요. 그 이후 보지 못했습니다. 류홍보의 사망 사인은 누군가 류홍보의 머리를 강한 둔기로 내리쳤고 그로 인해 두개골이 함몰돼 죽은 거였습니다. 목이 졸린 흔적도 있긴 했지만 이게 결정적인 사인은 아니었죠. 그의 사망 추정 시각은 2월 12일 자정쯤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부검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확인돼요. 분명히 이 여자친구 왕리와 류홍재, 마지막으로 류홍보를 본 게 2월 12일 아침밥 먹고 일하러 떠나는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그 이후 본 적 없다고. 그런데 부검해 보니까 류홍보 아침 안 먹었는데? 왕리와 류홍재, 류홍보와 같이 아침밥 먹었다며. 시신이 말하는 건 아닌데? 둘이 거짓말했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죠. 거기다 류홍보는 평소 핸드폰과 가방을 외출할 때 늘 가지고 다니던 남자였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그의 핸드폰과 가방 모두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왕리와 류홍재의 말대로라면 출근한다고 일하고 오겠다며 나갔는데 핸드폰과 가방을 집에 그대로 두고 나갔다고? 이건 그의 평소 일상 습관과 일치하지 않았죠. 거기다 경찰이 류홍보의 사망 소식을 왕리와 류홍재에게 전했을 때 당신 남자친구가 당신 형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닌 불태워져 죽어 있었다라는 걸 말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이 두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이때 경찰이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이때요, 류홍재와 왕리는 전혀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들은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무관심과 회피의 표정을 보였습니다. 이 경찰의 촉이 있잖아요. 딱 이상했죠? 왕리와 류홍재, 류홍보의 죽음에 엄청난 관련이 있구나. 그렇게 경찰은 2월 16일 오후 8시 20분쯤 류홍보가 살았던 집을 면밀히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방 거울에 조금 미량의 혈흔이. 경찰은 바로 이 피, 누구의 피인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이 다시 왕리와 류홍재를 따로 불러 신문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류홍재의 귀를 잘 보니까 당신 귀가 왜 그래요? 동상 걸린 것 같은데? 어딜 갔다 왔길래 동상까지 걸린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런 경찰 말에 류홍재는 이거요? 제가 2월 12일 낮에 모자도 쓰지 않고 이사하다가 귀가 동상에 걸렸지 뭐예요. 이 말에 경찰은요 다시 그래요? 그럼 2월 11일 밤부터 2월 12일 밤까지 뭐 했는지 싹 다 말해봐요. 이 말에 류홍재는 2월 10일 낮에 잠깐 이사하고 그 이후 계속 집에서 쉬었어요.
이 말에 경찰은요, 바로 기상청에 문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류홍재가 그랬잖아요. 자기 동상 2월 10일 낮에 이사하다가 걸렸다고. 2월 10일 낮 온도가 정말 동상 걸릴 정도로 추웠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확인 결과 그날 저녁 온도는 영하 26도였습니다. 어우, 많이 추웠죠. 동상 걸릴 정도의 온도였어. 그런데 낮 온도는요, 영하 16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류홍재 그가 말한 10일 낮 이사하다가 동상 걸렸다?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건 거예요. 동상 걸릴 정도의 낮 온도는 아니었거든. 거짓말. 왜 거짓말을 했을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왕리와 류홍재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피해자인 류홍보가 2월 12일 오전 7시에 집을 떠났다는 거짓 증언, 동생 류홍재의 동상까지. 하지만 이 두 사람이 혹은 남동생 류홍재가 자기 형을 죽였다고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 2월 16일 제가 앞서 언급했던 류홍보의 집 거울에서 나온 소량의 혈흔, 이거 조사 맡겼다고 했잖아요. 이날 이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류홍보의 집 거울에서 발견된 피, 류홍보의 피가 맞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류홍보가 살던 집이니까 자기 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집이 첫 번째 범행 장소구나. 바로 그와 함께 살고 있었던 왕리와 류홍재가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16일 오후 11시 40분쯤 수사관 여러 명이 도주하려던 왕리와 류홍재를 체포해요. 왜 도망가?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이 두 사람은 잘못했다면서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자기들이 죽이고 버리고 태웠다고. 그렇다면 왜 왕리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왜 류홍재는 자신의 친형을 죽인 걸까? 이 왕리는 어릴 때부터 꽤 이쁜 여자였습니다. 자기가 이쁜 걸 지도 알아. 그래서 하루 종일 외모 가꾸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공부는 놓은 지 오래된 여자였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그녀는 취업 전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노는 게 좋으니까. 노는 게 제일 좋아. 매일 나이트클럽, 디스코바에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매일매일 놀아요. 그러다가 2002년 6월 12일 그녀는 운명의 한 남자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굴? 류홍보를. 두 사람은요, 처음 만난 바로 그날 눈이 맞아가지고 잠자리까지 다 하고요, 곧바로 동거까지 시작합니다. 누구랑? 왕리, 류홍보, 류홍재 셋이. 부유한 집이 아니었다 보니 남동생까지 껴서 산 거예요. 처음에는요, 문제가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류홍보가 좀 질이 안 좋은 남자였단 말이에요. 이게 슬슬 나오는 거예요. 점점 류홍보 밖에 나가서 노느라 집에도 잘 안 들어와. 딴 여자랑 놀다 오고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러니까 왕리가 나 그냥 이 집 나가겠다고 헤어지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손찌검까지.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단 한 사람, 바로 그의 동생 류홍재였어요. 류홍재는 형만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없을 땐 그 누구보다 그녀 곁에서 그녀를 배려하고 위해줬죠. 그렇게 폭풍우가 치던 밤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던 왕리와 류홍재는 건너면 안 될 강을 건너버립니다. 둘이 몸을 섞어버린 거예요. 류홍재는 생각했겠죠. 형이 돌아오지 않는 한 왕리는 내 여자야. 솔직히 왕리가 떠나려고 하면 떠날 수 있었어요. 앞서 그랬잖아요. 류홍보 집에도 잘 안 들어왔었다고. 집에 없을 때 짐 싸서 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못 나간 거였냐면 류홍보가 협박을 한 거예요. 한 번 더 왕리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너 나랑 헤어지고 이 집에서 나가잖아? 내가 너만 죽일 것 같아? 네 가족들까지 내가 싸그리 다 찾아가 죽여버릴 거야.
왜? 내가 못할 것 같냐? 나가봐.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보여줄게. 이렇게 협박을 해버리니 무서워서 더 이상 헤어지자는 얘기도 못하고 루옹보가 집에 안 들어와도 감히 무서워 그 집을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정말 한쪽 마음으로는 이 루옹보 이 새끼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왕리 혼자 계획을 세운 거예요. 2003년 춘절 이후 그녀는 루옹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형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당신 형 루옹보를 죽여야만 우리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형 죽여요. 그리고 평생 함께해요. 이 말에 루옹제 오케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2월 12일 자정 무렵 루옹제와 왕리는 도끼와 쇠막대기로 잠자고 있던 루옹보의 머리를 미친듯이 가격 그렇게 죽여요. 그런데 이 왕리 입장에서는 이 루옹보라는 존재가 엄청 공포의 존재,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존재였나 봐요. 도끼와 쇠파이프로 맞았는데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혹시나 다시 살아날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왕리는 수건을 꺼내 다시 한번 루옹보의 목을 콱 조릅니다. 정확하게 죽으라고. 그런 다음 인력 3발 자전거를 사용, 루옹보의 시체를 집에서 2km 떨어진 옥수수 밭으로 끌고 가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로 시신을 불태웠던 겁니다. 그런데 아차, 이때 루옹제 허둥지둥 준비하느라 모자 쓰는 걸 잊어서 저녁이라 엄청 추웠던 탓에 두 귀가 심하게 동상을 입었네. 그렇게 시신을 불태운 후 둘은 사건 현장을 치우고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딱 도망가려고 하는데 경찰에 체포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이요, 사건에 대한 기사만 있고 재판에 대한 기사는 딱히 없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거 둘 다 중국이니까 사형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잔혹한 2003년도에 벌어진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